도대체 일본이 무슨 죄가 그리 많기에 맨날 일본만 지진과 태풍에 시달려야 하는 겁니까? 일본은 언제까지 한국의 방파제 역할만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현재 일본의 태풍 피해가 정부의 예상을 훨씬 초과하며 상황이 매우 심각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조기에 대비하지 못한 결과로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태풍 산산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미국 해양대기청에 권위 있는 기상학자가 전하는 태풍 관련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태풍 산산을 맞아 일본 정부에서는 특별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령된 특별경보는 일본 정부에서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로 매우 심각한 상황, 즉 재산이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굉장히 극단적인 기상 상황에서만 발령됩니다. 태풍 산산이 근접하자 일본 가고시마 지역에는 이와 같은 폭풍 특별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만 보더라도 이번 태풍 산산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태풍 산산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주민들의 탈출 행렬까지 이어졌으며 사망자가 속출하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산산은 전성기 상태에서 중심 기압이 무려 935헥토파스칼로 측정되었고 최대 풍속 초속 50m,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70m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태풍이었죠. 중심 기압은 낮을수록 태풍이 강력하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한반도에 불어온 태풍을 떠올려보면 이 935헥토파스칼이 얼마나 강력한 태풍인지를 아실 수 있죠. 게다가 이렇게 전에 없던 초강력 태풍이 시속 15km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는 바람에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강한 바람에 건물 외벽이 뜯겨져 나갔고 전신주는 쓰러져 주택을 덮쳤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폭우와 강풍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하며 자신의 생명을 알아서 잘 지키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죠. 특히 태풍의 중심부가 통과하면서 규슈 남부 지방 등은 피해가 더욱 큰 모습이었는데 느린 태풍이 집중적으로 비를 뿌려댄 탓에 24시간 강우량이 무려 700mm를 넘어가면서 8월 한 달 내내 내린 비보다 더 많은 비를 하루 만에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강우량은 이전에 결코 없었던 기록적인 폭우였어요. 그렇게 폭우로 불어난 강물은 폭포수처럼 흐르고 도로 곳곳은 물바다가 되었죠. 이번 강력한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사망자를 포함해 벌써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규슈 지역 225만 명에게는 피난 지시까지 내려졌어요. 특히 가고시마 항구에서는 60대 남성이 바람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아이치현에서는 폭우로 인해 벼랑간 산사태가 발생하는 바람에 집이 완전히 파묻혀 일가족 5명 중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그렇게 일본 본토에 상륙한 태풍 산산이 휩쓸고 간 자리마다 끔찍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몸집이 큰 산산이 거대한 양의 비구름을 몰고 일본 열도를 천천히 관통하면서 피해가 더 클 거란 우려가 속출했고 태풍의 굼뜬 이동속도는 태풍의 경로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일본 전역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죠. 또한 태풍 산산은 30일에 내륙에 진입하여 31일에는 오사카에 도달할 것으로 보았는데 유럽의 특정 기상 모델에서는 오사카에 도달한 이후에도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재차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태풍 피해를 반복적으로 입는 지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태풍 산산은 워낙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고 특이한 태풍이라 기상청 예보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태풍이 확실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거죠. 산산의 위력 때문에 정전과 단수 발생은 물론 가게나 편의점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고속열차 신칸센의 운행은 중지되고 무려 500편에 가까운 항공편이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운항을 실시한 항공편에서는 바람 때문에 항공기가 휘청거리며 대형 사고가 일어날 뻔하기도 했어요. 또한 토요타 자동차는 14곳에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하면서 유례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뒤이어서는 혼다와 닛산 자동차까지 일부 공장 가동을 중지하였고 아사히 맥주와 삿포로 맥주 등도 태풍 피해 지역의 공장을 폐쇄하는 등 이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번 태풍은 일본의 사회 기반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 당국은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곧 태풍은 도쿄에 접근하여 도쿄에도 피해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부야 등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가의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는 등 강한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시민들에게도 외출을 줄이고 위험한 장소로 나가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이번 태풍 산산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태풍에 의한 영향은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평소보다 큰 파도가 일고 거센 바람이 불어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안 지역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 산산은 일본에서도 역대 경험해보지 못한 초강력 태풍으로 일본 열도 전역에서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일본 국민들은 물론이고 한국 국민들도 태풍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각별한 주의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산사는 굉장히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으므로 세력과 경로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언제든 변동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상청의 보도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유사시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현재 제10호 태풍 산산이 가고 나서도 문제가 산더미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미국 기상학 권위자의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일하고 있는 제임스 리처드라고 합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미국 정부의 주요 기상 및 해양 연구 기관으로 기상학자들이 태풍, 허리케인, 기후변화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곳인데요. 미국 해양대기청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상, 해양,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구 전체의 대기와 해양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연구하며 국제적인 협력과 데이터 공유를 통해 다양한 기상 현상과 자연재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죠. 따라서 미국 외에도 특히 재난이 잦은 일본 등을 주시하여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특히 최근에는 국립허리케인센터와 협력 관계를 통해 태풍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국립허리케인센터는 미국 해양대기청 산하 기관으로서 열대성, 저기압 연구와 예보를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선 주로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모니터링하고 예보를 하죠. 저는 이른 오전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을 올려놓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가 작업 중인 파일에는 최근 몇 년간 일본을 강타한 자연재해의 기록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은 왜 이렇게도 많은 재난을 겪는 걸까? 기후변화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우선 제 고향 미국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대도시에서의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일본은 태풍과 지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지역으로 대도시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자주 큰 피해를 겪는데요. 반면 미국에서는 자연재해가 주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발생하며 대도시에서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땅이 워낙 넓다 보니 인구 밀집 지역보다 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이 훨씬 많고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더라도 대도시보다는 인구가 없는 지역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거죠. 물론 미국의 허리케인과 토네이도가 종종 대도시 근처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의 태풍이나 지진처럼 대도시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자주 피해를 주지는 않는답니다. 이처럼 미국은 자연재해의 피해가 인구가 적은 지역이나 대도시 외곽에서 더 자주 발생하고 대도시에서의 피해는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해양대기청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상 상황을 분석하고 예보도 제공하는 곳이다 보니 저 또한 자연스레 일본을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태풍에 대한 경고와 예보를 제공하는 일도 하고 있죠. 하여간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데이터 파일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최근 태풍, 지진, 해일 등 연이은 자연재해가 일본을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덮칠 때엔 불길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죠. 불길했던 이유는 조금 뒤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 기상청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에 자주 방문했고 그때마다 일본의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으며 제가 이 문제를 더욱 깊이 탐구하게 만든 계기가 되기도 했죠. 저는 일본의 기상학자들과 함께 연구하는 것을 즐겼는데요. 그들은 일본의 기후와 지형적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탁월한 예측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워낙 재해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 단순한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특출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더군요. 물론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경험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일본 내에서 재해를 많이 겪었다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저는 종종 일본 기상청의 최신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기상 예보 기술과 접목시켜 더 정밀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려 노력하기도 했어요. 저 또한 일본의 기상학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일본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저는 제가 조사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최근 몇 년간 일본을 강타한 태풍들은 단순히 기후 변화의 영향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있었고, 이는 태풍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죠. 태풍은 따뜻한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주요 원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 태풍이 더 쉽게 형성되고 강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 따뜻한 해수면은 더 많은 수증기를 대기로 공급하고 이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방출하는 열에너지가 태풍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면서 큰 피해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또한 대기의 흐름이 변화하면서 일본 쪽으로 태풍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본을 자연재해의 타겟으로 만드는 요인이었어요. 태풍 산산이 일본 남부를 강타했을 때 저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일본 기상청의 초청을 받아 긴급 상황 대응회의에 참석 중이었죠. 회의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태풍 산산은 이미 가고시마와 미야자키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태풍의 위력은 정말 엄청났죠. 제가 지금까지 본 태풍 중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태풍이 부는 경우라면 나무는 물론이고 자동차도 뒤집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상륙한 규슈 지역에서는 트럭들이 바람에 쓰러지고 건물 지붕들은 종이장처럼 찢겨져 날아갔습니다. 만일 거리에 나와 있었다가는 그러한 파편에 맞아 사망할 수도 있는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죠. 게다가 일본은 기상 상황으로 인해 통신망도 굉장히 불안정했고 전화가 잘 터지지도 않더군요. 이 같은 경우 긴급 구조 요청도 제대로 못한다는 걸 의미하죠. 정말 아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디지털 방식이 아닌 여전히 서류와 문서로 행정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태풍으로 인해 신칸센과 항공편이 모두 마비되며 각종 중요한 서류들의 우편 발송에도 차질이 생겨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이러한 신박한 상황 속에서 일본 기상청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태풍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산산이 지나간 후에도 또 다른 태풍이 일본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이 보였거든요. 필리핀 동쪽 해역에 열대요란의 저기압의 등압선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러한 열대저기압은 계속 발달해서 태풍이 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이 컴퓨터를 통해 관측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엔 이러한 열대저기압이 태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죠. 9월이 되며 일본 오키나와 바로 남쪽 바다에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 수준의 강한 태풍이 자리할 것으로 보여졌고 이 태풍은 만일 발생할 경우 10호 태풍 산산 다음인 11호 태풍 야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야기는 일본에서 제안한 이름으로 염소를 뜻합니다. 그런데 태풍 야기의 이동 과정을 예측해 보았을 때 한반도 쪽으로 향하는 북서진 경로를 잠시 밟다가 갑자기 북동진으로 경로를 틀어 일본 남부 오키나와를 지나 산산처럼 또 다시 규슈 지방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여졌고 문제는 이번 산산의 경로처럼 태풍이 그대로 일본 열도를 관통할 가능성도 꽤 높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태풍 산산으로 쑥대밭이 된 일본 열도가 복구 작업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또 한 번 강력한 태풍을 연타로 맞는다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될 것인데요. 많은 피해를 입은 현재 상황에 또 다른 태풍이 온다면 스치기만 해도 큰 타격이 될 것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하와이에서 관측되는 열대저기압도 현재 태풍의 후보로 보여졌는데요. 만약 이 열대저기압이 먼저 태풍이 된다면 11호 태풍은 야기가 아니라 호네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호네는 하와이어로 벌꿀을 뜻합니다. 이 태풍 또한 일본 열도로 향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있었고 대기의 흐름이 변화하면서 일본 쪽으로 태풍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태풍이 일본 쪽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본 것인데요. 물론 태풍의 경우 갑작스럽게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할지 혹은 방향을 갑자기 틀어버릴지에 대해 100% 확신을 가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일본 국민들에게는 태풍이 또 다가올 수도 있다는 작은 가능성마저도 큰 불안함으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미 큰 규모의 지진과 태풍이 연이어 덮친 상황이고 채 피해를 복구할 여유가 충분치도 않았기 때문에 강도가 약한 태풍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잠깐 일본에 온 상태였지만 시민들의 반응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비난하고 있더군요. 일본은 재해가 이렇게 자주 오는데 왜 이렇게 대비가 안 돼 있냐고 말이죠. 그런데 더 의외였던 건 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은 재난이 일본에 비해서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질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지리적 위치상 일본이 마치 한국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탄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한국은 재난이 없는 편이지만 어쩌다 태풍이 오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가라며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도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일본에 재난이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 일본 방문은 잦았지만 한국은 과거에 가족 여행으로 한번 가본 적 이외에 기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을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기상 또는 재난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에게서 하도 저러한 반응들이 나오다 보니 따로 좀 찾아봤어요. 실제로 한국 기상청은 최신의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상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에 맞춘 맞춤형 기상 예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술적 기반 덕분에 한국 기상청은 태풍, 장마, 한파 등의 기상 재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예보할 수 있어 국민들이 사전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우고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 기상청은 다양한 대중 매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또한 근래 들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최신 기술 및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죠.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상 재해에 대한 대비와 응답 속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 예보의 정확성과 신속성 면에서 비판을 받는 측면이 많더라고요. 일본 기상청의 기상 예보는 종종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어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다소 떨어지는 듯해 보였고, 태풍 예보나 지진 경보에서 예측이 틀리거나 늦어지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적절히 대비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곤 했죠. 특히 일본 기상청이 한국 기상청과 가장 비교되는 점은 대중과의 소통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상 정보 전달이 느리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어요. 한국처럼 최신 기술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재난 문자 발송 등이 늦어 상황이 급박할 때 경고 발령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곤 했죠. 물론 일본 당국에서도 재난 문자 발송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통신 불안정 등으로 제때 문자가 도달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꽤 보였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 일본 기상청은 그들의 기후와 지형적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탁월한 예측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간의 수많은 경험을 통한 인사이트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일본 특유의 보수적인 접근 방식과 국민들과의 소통 문제에서 큰 취약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시민들의 재난에 대한 의식 수준도 높다고 하는데요. 긴급 상황 시 정부의 지시를 잘 따르는 편이고 남이라도 서로 도우려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는 정말 훌륭한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경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각자 도생하는 느낌이 강하지만 한국은 재난이 발생되면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모여 최대한 복구를 도운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특히 일본의 젊은 층들은 일본에서 반복되는 재난과 극도로 개인주의적인 나라 분위기에 지쳐 일본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지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떠날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군요. 아무튼 저도 관심 있게 찾아보니 한국의 우수성이 굉장히 많이 보여졌는데요. 그리고 올해는 한국에 특별한 태풍 피해가 없었고 올해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더군요. 반면 일본은 최근 연달아 발생하는 지진 및 태풍 재난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되었죠. 게다가 앞으로 또 태풍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일본 입장에서는 참 암담할 것입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서로 사이가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한국의 기상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재난이 잦은 일본이 본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군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안전이니까 말이죠. 아무튼 기상 문제를 다루는 학자 입장으로서 한국이든 일본이든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그 전에 정확한 예측 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저 같은 사람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고요. 일본이 이래서 한국에 역전을 당하는 겁니다. 한국을 따라하지 않으면 일본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기 일본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일본 교수가 학생들에게 일본의 현실을 비판하며 큰 소리로 한탄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를 들었다는 일본 여대생 미나미 씨는 추후 한국에 방문한 뒤 교수님이 왜 그렇게 말했던 것인지 단박에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현실에 대해 교수님처럼 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와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는 미나미 씨는 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그렇게 놀라게 된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오사카 대학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미나미라고 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겪게 된 놀라운 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제 이야기를 1편부터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제 소개와 1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간단히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의 오사카 대학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미나미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명문대로 불리는 오사카대에서 저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해왔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 학과에서 수석을 차지한 경험도 있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최근 엔저 현상과 더불어 심하게 무너져가는 일본 경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또 최근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겪은 흥미로운 이야기도 이에 덧붙여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게는 현재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는 사촌언니 한 명이 있는데 저와 같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사촌언니 또한 경제학과 졸업생으로 학과 수석을 차지한 경험이 있는 명석한 언니이고 저는 방학을 맞아 한국에 사는 사촌언니네 집에 방문하며 생전 처음으로 한국이란 나라에 발을 내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1편에서 소개해드렸고 이후 한국에 들어온 첫째 날까지의 일을 이야기를 통해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첫째 날에는 언니를 만나 오랜만에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특히 저희 둘 다 경제를 전공했던 만큼 고물가, 엔저 속에서 힘들어진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길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던 게 기억에 남네요. 아무튼 저는 언니와 그간 못 보고 지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는 이야기들과 소소한 일상 대화들을 나누면서 한국의 밤문화와 새로운 음식 그리고 한국의 소주를 체험하며 언니와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1편에서는 이렇게 첫째 날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첫째 날을 잘 마무리한 저는 다음 날 기분 좋게 일어났는데 사촌언니가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메뉴는 바로 김치찌개였습니다. 언니는 김치에 발효된 맛과 매운맛이 체내를 깨끗하게 해주고 소화를 촉진하여 숙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김치찌개를 한번 끓여보았다고 했어요.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꽤 늦은 시간까지 소주를 마셨잖아요. 그래서 해장도 할 겸 이렇게 김치찌개라는 음식을 준비해봤다고 했죠. 김치찌개는 언니가 한국 음식 중에 가장 자신 있는 요리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1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일본에서도 한국의 김치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일본인들은 원래 단 음식을 많이 먹곤 했는데 단 음식은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이는 밥도 적게 먹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그래서 체격적으로도 커지기가 힘들다는 연구가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한국 음식 문화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밥에 김치를 곁들여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한국인들은 아시아에서 체격이 가장 큰 편에 속하는데 김치뿐만 아니라 음식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밥과 함께 곁들여 먹기에 좋은 반찬들이 대부분이라 그렇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김치찌개 또한 언니 말로는 한국 사람들이 밥도둑이라 부르는 음식 중 하나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언니가 완성한 김치찌개를 식탁에 내주었고 한술 떠먹어본 김치찌개는 정말 맛이 깊었는데요. 언니가 정말 한국에 와서 살더니 한국 요리까지 이렇게 척척 잘 해내고 이제 정말 한국인이 다 되었구나 싶더라고요.
언니가 해준 김치찌개는 특히 참치를 넣은 김치찌개라 그런지 참치의 기름기가 국물에 녹아들어 김치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중화시키면서도 특유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찌개에 들어있는 두부가 특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두부는 국물의 맛을 잘 흡수하여 김치의 매운맛과 참치의 고소한 맛이 두부 속에 배어있는 듯했고 두부를 씹을 때마다 국물의 진한 맛이 느껴지는 것이 참 맛있더라고요. 김치찌개 국물의 매콤함과 짠맛이 두부 속에 스며들어 담백한 두부와 조화를 이루어 풍부한 풍미를 제공해 주었고 참치와도 잘 어울렸죠. 잘 지어진 흰쌀밥과 함께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로 해장을 하면서 그렇게 저희는 맛있는 식사를 마치게 되었어요. 언니 말대로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더군요. 김치찌개와 함께 밥을 먹으니 평소 먹던 양보다 훨씬 더 먹었어요. 속이 풀리고 든든해지면서 말 그대로 해장도 정말 잘 되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러고 나서 바로 나갈 채비를 하였죠. 저와 언니의 첫 목적지는 성수동 카페 거리였는데요. 언니는 성수동 카페 거리는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거리 중 하나라고 했어요. 카페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양한 브랜드 매장과 독특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갤러리와 레스토랑이 많아서 요즘도 그렇지만 특히나 결혼 전에 남편과 자주 데이트를 했던 곳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 말이 무색하지 않게 성수동 카페 거리는 굉장히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는 곳이었습니다. 거리 주변의 다양한 아름다운 건물들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감탄하게 되었고 고유의 개성과 세련된 스타일이 돋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기차게 거닐고 있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거리를 구경하다가 한 독특한 카페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카페는 과거 창고로 쓰던 건물을 개조했다고 했는데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처음 보는 신기한 분위기의 카페였죠. 저와 언니는 카페에서 메뉴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그때 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카페 안에서 손님들이 결제를 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고요? 손님들이 결제를 현금이나 카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결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놀랍냐면 일본에서는 심지어 카드는커녕 아직도 현금을 이용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카드를 넘어 너도 나도 휴대폰을 이용해 결제를 하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일본에 있을 때부터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그간 일본은 매우 아날로그스러운 것을 꾸준히 고집해 왔기 때문에 국가 행정 시스템이나 일상 속의 다양한 편의 시스템들이 아직 디지털화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도인 도쿄 시내에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안 돼서 현금 결제만 받는 곳이 많고 어플을 이용해 페이 결제하는 곳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왜 계속 아날로그적인 것만을 고집하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든 면이 많습니다. 결제 시스템과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과거 교양 수업 교수님 한 분께서 유독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그 교수님께선 남편이 한국인인 저희 사촌 언니와는 반대로 아내분이 한국분이신 일본인 교수님이셨어요. 아무튼 그 교수님께서는 강의 중에 일본의 아날로그스러움에 대한 고집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로 인한 느린 행정 처리는 정말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늘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를 예로 많이 들어주셨어요. 워낙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던 탓에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아마 교수님께서는 아내분이 한국분이시다 보니 한국을 자주 방문하면서 일본과 차이나는 점을 꽤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교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길 옆나라 한국의 경제가 급성장한 이유에는 빠른 행정 처리가 상당히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일본에서 배워야 한다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그 이유로 한국은 금융 거래 및 사업 등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화하여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효율적인 행정 처리가 자연스레 정부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기업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는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주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해주었다고 했고요. 이러한 행정 처리의 효율성이 한국의 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고, 디지털 결제 시스템과 함께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체계를 유지해온 것이 결국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이라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만일 행정 효율성이나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였다면 현재의 한국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솔직히 당시에는 한국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어느 정도인지 사실 잘 체감도 되지 않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었는데요. 솔직히 유럽 여행도 제가 가보긴 했지만 유럽 또한 행정 처리가 늦은 편이고 의외로 유럽인들 성향 자체가 보수적이라 변화를 잘 하려 하지 않는 게 유럽이거든요. 쉬운 예로 아직도 열쇠를 사용하고 디지털 보안키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런데 실제로 눈앞에서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들고 결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 과거에 그 교수님 말씀이 바로 딱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일본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언니와 커피를 마시면서 언니에게도 아까 한국인들의 결제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슬쩍 말해보았더니 언니도 바로 맞장구를 쳐주면서 거들어주더라고요. 한국에서 살아보니 일본과 차이 나는 점이 참 많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행정 효율과 결제 시스템이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선 주민등록 등본 같은 서류를 온라인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일본에선 아직도 관공서에 가서 기다려야 하지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일본의 아날로그식 느린 행정 처리가 떠올라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일본이 디지털화를 시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시민들의 요구 때문에 편의 시스템은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행정 시스템은 아직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죠. 굉장히 오랜 기간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해온 탓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시스템을 급진적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할 테고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의지가 크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일본의 분위기거든요. 참 안 좋은 생각을 하니 끝도 없이 일본의 부정적인 면들이 떠올라서 그냥 빠르게 대화 주제를 좀 바꾸어야겠다 싶었고 언니와 일상적인 대화로 화제를 전환해서 그렇게 카페에서 이야기하며 시간을 꽤 보냈어요. 아무튼 저희는 이야기를 좀 하다가 밥 먹을 때가 되어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다음으로 언니가 데려간 곳은 떡볶이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떡볶이 가게도 참 예쁘게 인테리어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언니의 센스가 정말 탁월했어요. 사실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아침에도 매콤한 김치찌개를 준비해주더니 이번에는 또 떡볶이라니. 사실 떡볶이는 일본에 있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음식이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었어요.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떡볶이 영상으로 이끌었는데 그때 본 영상에서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늘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역시 제 느낌이 틀리지 않았는지 그렇게 맛본 떡볶이는 정말 제 취향이었어요.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달콤했죠. 언니는 마치 한국인인 것처럼 떡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는데요. 떡도 밀떡과 쌀떡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취향이 좀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쫀득한 떡이 딱 제 취향이었고 언니는 그게 밀떡이라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떡볶이와 함께 새우튀김, 야채튀김, 김말이 튀김 등 다양한 튀김들을 같이 시켜서 먹었는데 언니는 이 튀김들을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힌 맛이 날 거라고 했죠. 언니 말대로 정말 기가 막히는 맛이었어요. 제가 배가 작은 편이라 원래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닌데 정말 배가 터질 정도로 떡볶이와 튀김을 맛있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나가기 위해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손님들이 휴대폰을 꺼내들고 계산을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냥 한국에서는 이러한 결제 시스템이 이미 자리를 잡은 모습으로 보였어요. 뭐랄까, 일본은 아직 현금 계산도 많은데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
어느 세월에 이런 시스템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또다시 암울해지더군요. 제가 자꾸 한국의 이러한 결제 문화를 부러워하니 언니는 경제학과 졸업생 아니랄까봐 또 한 번 진지하게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해주었어요. 자신이 한국에서 살아보면서 느낀 바로 이러한 한국의 발전된 결제 시스템은 소비자들에게 굉장한 편리함을 제공하는데 특히 모바일 결제와 인터넷 결제의 보편화가 국민들의 소비 행동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것 같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상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경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들어보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제가 편하면 아무래도 소비를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경제의 활기가 돌 거고요. 현재 일본의 경제가 엔저 현상과 소비자 물가 폭등으로 정말 말이 아니라는 걸 1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소비가 위축되어 내수 경제가 완전 박살이 났고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일본이 한국처럼 이렇게 편리한 첨단 결제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었더라면 그래도 소비가 조금이라도 더 이뤄져서 지금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 오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뭐랄까, 한국에 기분 좋게 여행하러 왔다가 일본과 비교되어 한탄만 하게 되는 이런 현실이 참 씁쓸하기도 하고 뭐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언니와 저는 떡볶이를 먹고 언니의 동네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언니와 수다를 많이 떨어서 그런지 어느덧 시간이 꽤 늦어졌더라고요. 저희는 들어가기 전 잠깐 언니네 동네 근처 구경도 할 겸 좀 걸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걷다 보니 커다란 대형마트 건물 하나가 동네에 있더군요. 언니는 뭘 좀 살 게 있다며 잠깐 마트에 들르자고 하였고 그렇게 언니와 함께 마트를 방문하게 된 저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넓고 깔끔한 매장과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된 모습을 보며 절로 감탄하게 되더군요. 매장은 식료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섹션으로 나뉘어 있어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특히 상품들이 정갈하게 정리된 진열대와 눈에 띄게 표시된 할인 가격들이 인상적이더군요. 우리는 우선 식료품 코너로 향했는데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각종 고기와 해산물들도 신선하게 진열되어 있었죠. 가격표를 보며 일본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가격이 그리 비싸다고는 못 느꼈습니다. 할인 상품도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사실 한국도 잘 사는 국가가 된 이후에 물가가 꽤 높아진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대형마트에서는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며 많은 혜택을 주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요즘 일본은 엔저 현상에 따른 물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데 특히 식품 가격 상승률이 가장 가파르다 보니 서민들이 정말 다들 울상이거든요. 최근 폭등한 일본의 식료품 가격을 감안해보면 한국의 마트에서 파는 식료품 가격은 꽤나 합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언니는 과일과 채소 몇 가지, 그리고 닭가슴살을 마트 바구니에 담았고 생활용품 코너를 한 바퀴 둘러본 후 이제 계산을 하러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마트에는 셀프 계산대가 여러 대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만 보니 마트가 꽤 넓은데도 직원의 수도 그렇게 많이 없어 보였어요.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효율적인 시스템인 셀프 계산대를 활용하여 인건비를 크게 줄이면서 마트에서 소비자들에게 상품 가격을 합리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이런 혁신적인 첨단 시스템을 경험하며 한국 유통산업의 효율성을 체감하게 되었고 또다시 일본의 현실과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내심 한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마트에서도 셀프 계산대가 있는 곳이 꽤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인건비를 줄여 최대한 상품 가격을 합리적으로 제공하려고 하긴 하는데요. 사실 일본 마트를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일본의 마트 식료품 물가는 생각보다 꽤 쌌어요. 한국보다 더 저렴하게 느껴질 정도로요.
물론 마트 물가 외에 주택임대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교통비, 외식비 등 다른 물가는 확실히 일본이 비싸고요. 그런데 그나마 좀 저렴하던 식료품 물가마저도 최근 엔저 현상으로 인한 식료품 물가 폭등 현상 때문에 많이 올라버렸고, 게다가 더욱 문제는 일본은 임금이 20년째 제자리라 실제 체감하기로는 훨씬 더 서민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은 물가가 오르는 대신 임금도 오르지만 일본은 임금이 오르질 않아요. 아무튼 저와 언니는 그렇게 마트에서 계산을 마치고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오늘 하루를 보내며 느낀 점은 한국을 겪어보지 않았을 땐 몰랐는데 겪어보고 나니까 정말 일본의 암울한 현실이 여러모로 더 적나라하게 느껴졌달까요? 실제 많은 일본인들이 오늘 제가 겪었던 한국의 여러 편리하고 효율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시스템을 직접 경험한다면 누구라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겪어보지 못한 채 살아가니 그저 불편한 현 상태에 익숙한 채로 그냥저냥 살아가고 있는 거란 생각이 들었죠. 제가 이곳에 방문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아무튼 놀라움과 동시에 씁쓸한 마음을 안고 저는 그렇게 언니네 집에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하였는데요. 그래도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것도 있고 몰랐던 것들을 배워가는 점도 많다고 느꼈기에 꼭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받게 되었던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오늘 내용 말고도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게 된 수많은 경험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원래 이 편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글을 쓰다 보니 점점 이야기가 길어지게 되네요. 매번 더 많은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또 3편을 따로 준비해야겠네요. 오사카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라는 미나미 씨의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곧 마지막 편도 보내준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편은 주로 일본과 비교되는 한국의 행정 효율성과 혁신적인 첨단 결제 시스템을 겪은 미나미 씨가 한탄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본의 현실에 대해 걱정이 참 많다는 미나미 씨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